대여섯 살 어머니 저 집에 가고 겨우 싶어요. 글자를 부모 배우기 시작한 나이에 관리들이 집에 찾아옵니다. 부모는 울며 겨자먹기로 딸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축하한다. 오늘부터 너는 임금님의 부인이다. 궁에 들어온 지 15년이 지나면 관례를 치릅니다. 신부는 이때 신랑이 없는 결혼식입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손이 얼었어요. 겨울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동상이 걸려도 손가락이 감각이 신음소리를 없어요. 내면 안 됩니다. 왕이 단 제발 오늘 하룻밤만 밤은 잤고 나를 봐주세요. 다시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좁은 방에 갇혀 그날 밤의 기억만 붙잡고 정령 저를 늙어 잊으신 것이 죽습니다. 옵니까? 어머니, 저 대궐에 가면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대궐 가서 글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인가요? 7살. 이제 겨우 젖살이 빠질까 말까 한 어린 딸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묻습니다. 부모는 대답 대신 아이의 낡은 옷깃을 다시 여며주며 소리 없는 눈물만 훔칩니다. 웅장한 광화문이 서서히 열리고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그 거대한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덜컹하며 문이 닫힙니다. 이제 이 아이는 어느 집안의 귀한 딸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소속이자 자산인 여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오해해왔던 여인들의 삶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바로 궁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단순히 시중이나 드는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극 드라마를 통해 그들을 비련의 주인공으로만 보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관에 담겨 나온다거나 평생 왕 한 사람만 바라보며 늙어 죽는 가련한 신세라는 말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칠 진실은 훨씬 더 놀랍고 때로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으며 남성 관료 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던 조선 최고의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 뒤에 가려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500년 조선 왕조의 진짜 안주인들. 그들의 인생 이력서를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조선시대 궁녀 선발이 양반과 귀한 집 따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아래서 양반 가문의 딸이 궁녀가 되는 것은 가문이 수치로 여겨졌고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양반과 딸들이 궁에 들어가는 경우는 오직 왕비나 후궁으로 간택될 때뿐이었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궁녀는 도대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원칙적으로 궁녀는 공노비 출신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즉 국가 소속의 노비 계층이었죠. 하지만 조선 중기를 지나며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가난한 양민의 딸들이 대거 입궐하기 시작한 겁니다. 궁녀 선발은 정기적인 채용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 큰 잔치인 가례가 있거나 기존 인원이 부족해질 때 비정기적으로 시행됐죠. 이때 관리들이 명단을 들고 마을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서 명단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노비 문서나 오늘날의 인구조사와 같은 호적을 말합니다. 이 집에 7살 난 딸이 있지. 국가의 명인이 궐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부드러운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엄한 어명입니다. 당시 부모들에게 이 통보는 영광이 아니라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평생 딸의 얼굴을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감히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숨기거나 선발을 거부하면 가문이 수장인 아버지는 위제조, 즉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목으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고 장형 100대에 처해지거나 아이를 내놓을 때까지 차가운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품에 끼고 살고 싶어도 국가의 부름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어떤 집안에는 이것이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여기서 굶어 죽느니 궐에 가서 쌀밥이라도 실컷 먹고 글이라도 배우면 그게 복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난에 찌든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놓았습니다.
궐에 들어가면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고 본가로 꼬박꼬박 월급을 보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궐하는 순간 아주 충격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아이는 기존 호적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법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것이죠. 그녀는 이제 어느 집안의 딸이 아니라 왕실의 자산이자 별도의 명부인 궁녀 안에 소속된 국가관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과의 절연이라는 슬픈 의미도 있었지만 국가가 그녀의 의식주와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공식 임용의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대궐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은 창덕궁의 깊숙한 곳입니다. 이제 막 부모님 품을 떠난 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차가운 바닥과 엄격한 규율뿐이었습니다. 이 어린 견습 궁녀들을 우리는 생각시라고 불렀습니다. 생각시들의 교육은 새벽 4시 시작됩니다. 사부상궁은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사부상궁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벽이다. 벽이 말을 하느냐? 벽이 눈을 맞추느냐? 왕이나 상전이 지나갈 때 너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벽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기밀을 지키고 상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철저한 감정 거세 훈련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고개를 들거나 왕과 눈을 맞추려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지독한 불호령과 함께 매질이 뒤따랐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도 사치라는 냉정한 가르침이 아이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우는 아이들. 하지만 궁궐 안에서 눈물은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울지 마라. 너의 눈물 한 방울이 왕실의 신성한 기운을 꺾는다. 실제 규칙에 따르면 부모를 그리워하며 크게 울거나 걸박 이야기를 퍼뜨리면 엄격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슬픈 감정을 죽이고 울음을 삼키는 법부터 가장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슬픔조차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는 삶. 그것이 궁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생각시들은 자신의 소속 부서에 따라 아주 세밀하고 전문적인 도제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지밀라인들은 왕과 왕비의 거처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해야 했기에 가장 용모가 뛰어나고 영리한 아이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지밀에서는 단순히 시중을 드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기밀을 지키는 침묵의 예법과 왕의 안색 하나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고도의 통찰력을 익혔습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부상궁의 호통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지밀라인들은 왕이 잠든 깊은 밤에도 문 밖을 지키며 기침 소리 하나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이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지우고 오직 왕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기계처럼 단련되어 갔습니다. 다음으로 소주방은 왕실의 식탁을 책임지는 거대한 부서였습니다. 이곳의 생각시들은 아침 수라부터 늦은 밤, 야참까지 수만 가지 식재료의 특성과 조리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왕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의 신선도를 감별하는 법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화덕 옆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음식을 배우는 동안 손은 거칠어지고 화상을 입기 일쑤였지만 정성껏 차린 수라 한 상이 왕의 기운을 북돋운다는 자부심 하나로 그 모진 세월을 버텼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음식이 곧 왕의 보약이다라는 가르침은 그들의 평생 신조가 되었습니다. 침방과 수방의 생각시들은 조선 최고의 예술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침방에서는 왕실의 의복을 짓는 법을 배웠는데 실 한 가닥의 굵기와 바느질 한 땀의 간격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습니다. 수방에서는 비단 위에 꽃을 피우고 용을 그리는 자수 기법을 익혔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늘을 놀리다 보면 손가락은 바늘 구멍투성이가 되었고 시력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세수관과 세답방은 궁궐의 청결과 위생을 담당하는 가장 고된 부서였습니다. 세수관 나인들은 왕실의 목욕물 온도 조절부터 용변 처리까지 가장 사적인 부분을 도맡았습니다. 왕의 대변인 메와트를 관리하며 그 상태를 살펴 왕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세답방 나인들은 궁궐의 그 많은 옷감을 빨래하고 다듬질하며 정교하게 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느라 손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터져 피가 흘러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빨래한 옷감이 왕실의 체면을 세운다는 사명감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왕실의 후식과 차를 담당하는 생과방과 궁궐 안의 등불을 관리하고 잔치를 돕는 포사 등 부서마다 맡은 임무는 제각각 달랐지만 그들이 받는 교육의 강도는 모두 똑같이 가혹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교육 과정은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여러분, 7살의 궁에 들어온 아이가 비로소 22살 파릇파릇한 처녀가 될 때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대궐 문 밖을 마음 편히 나서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왕실을 위한 도구로 길러졌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암기와 실습, 그리고 사부상궁의 엄한 꼬지람 속에서 자신들의 청춘을 보냈습니다. 왕실의 품위는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옷감과 칼같이 잡힌 주름에서 시작되었고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답방 여인들은 1년 365일 차가운 물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혹한의 날씨를 상상해 보십시오. 대궐 안의 개천이 꽁꽁 얼어붙는 그 추운 날에도 세답방 나인들은 정과 망치를 들고 두꺼운 얼음을 깨고 그 차디찬 물속에 맨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빨래 방망이 소리가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가를 때 그들의 손가락은 서서히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동상에 걸려 보라색으로 변하고 마침내 살이 터져 피가 흘러도 그들은 빨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는 신음 한마디라도 내뱉었다가는 왕실의 물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불호령과 함께 상궁들의 가혹한 매질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퉁퉁 부어오른 손에 기름을 바르며 내일의 고통을 준비하던 그들에게 겨울은 그야말로 지옥보다 더 가혹한 계절이었습니다. 세답방 나인들의 고충은 단순히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옷감을 삶기 위해 거대한 솥에 물을 끓이고 무거운 옷감을 이리저리 옮기며 온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옷감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제 대신 사용했던 독한 잿물은 그들의 손등을 검게 타 들어가게 만들었고 피부는 늘 진물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빨래가 끝나면 그것을 다시 다듬질하고 정교하게 다리는 공정이 이어졌습니다. 밤새도록 울리는 다듬이 소리는 궁녀들의 고단한 인생을 대변하는 슬픈 리듬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 박자가 흐트러지면 선배 상궁의 매서운 회초리가 여지없이 날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잠은 사치였고 휴식은 오직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박 나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더욱 처절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수 예술가로 칭송받으며 비단 위에 꽃을 피우고 용을 그렸던 그들이지만 정작 그들의 눈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희미한 촛불 하나의 의지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놀리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버텨야 했습니다. 정교한 술을 놓기 위해 온 신경을 바늘 끝에 집중하다 보면 시력은 급격히 감퇴했고 기록에 따르면 40살이 되기도 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수박 나인들이 허다했습니다. 눈이 멀어 더 이상 바늘귀를 꿰지 못하게 되면 궁궐은 그들을 소모품처럼 차갑게 버렸습니다. 대궐 문 밖으로 내쳐진 그들은 의지할 곳 없이 거리에서 방황하다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려한 왕실의 복식은 누군가의 시력을 제물로 바쳐 만들어진 슬픈 예술이었던 것입니다.
수박 나인들은 바늘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짧은 시간이나 잠시 쉬는 시간에도 그들의 손가락은 바삐 움직여야 했습니다. 비단 위에 새겨지는 금실과 은실은 아름답게 빛났지만 그 실을 꿰기 위해 눈을 비비며 촛불에 가까이 다가갔던 궁녀들의 얼굴은 늘 그을음과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술을 놓다 실수로 피 한 방울이라도 비단 위에 떨어뜨리면 그날로 그 궁녀의 인생은 끝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실의 신성한 물건을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히거나 궁 밖으로 쫓겨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극한의 긴장 상태로 바늘 끝을 응시했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노동은 영혼을 갉아먹는 작업이었습니다. 소주방의 화기 또한 궁녀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범이었습니다. 거대한 가마솥 앞에 서서 온종일 불을 지피고 수라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열기는 그들의 폐와 피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얼굴에는 화독이 올라 검게 변하고 평생 만성기관지 질환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식탁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온전히 바쳤지만 정작 그들이 먹는 것은 왕이 먹다 남은 식은 찌꺼기뿐이었습니다. 소주방 나인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왕의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연기를 마시며 식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그들의 옷은 온통 음식 냄새와 기름때로 절어 있었습니다. 정갈한 음식을 내놓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가마솥의 열기 때문에 실신하는 궁녀들이 속출했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과 기름에 데이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처보다 수라상의 간이 맞지 않을까를 더 걱정해야 했습니다. 궁녀로 10년, 20년을 일하면 그들의 몸에는 훈장 같은 질병들이 새겨졌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일해야 했기에 만성 관절염은 기본이었고 구부정한 자세로 온종일 바느질과 요리를 하느라 척추측만증을 앓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늘 긴장 상태로 일하다 보니 위장병과 불면증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분석해본 결과 당시 궁녀들의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빠르게 노화되었다고 합니다. 50세의 상궁이 80세 노인의 뼈마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노동이 얼마나 극한에 달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처럼 혹독한 노동은 궁녀들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왕실의 안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토록 고된 노동의 고통보다 더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권력을 향한 잔인한 암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을 견디고 나면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시험받는 차가운 정치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조상궁이라는 단 하나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살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화려한 궁궐의 기둥 뒤에서 벌어진 여인들의 무서운 생존 전쟁 그 실체를 마주하러 가보겠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노동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궁녀들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화려한 구중궁궐의 기둥 뒤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권력 암투와 시기 질투의 장이었습니다. 궁녀 사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상은 완벽한 계급제 아래서 서로를 짓밟아야 하는 소리 없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궁녀의 정점인 정오품 제조상궁의 자리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 중 그 정점에 오를 확률은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인간성을 버려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부 상궁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린 생각시들은 밤마다 상궁들의 방을 기웃거리며 발을 주무르고 온갖 꾸준히를 자처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은 때로 끔찍한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동료가 왕의 눈에 들까봐 계단에서 몰래 밀어버리거나 임신한 동료의 음식에 낙태약을 섞는 일은 예산일이었습니다. 왕비나 후궁의 눈에 들기 위해 서로를 감시하고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즉시 고발하는 삭막한 환경 속에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나인들끼리 서로를 무함하여 궐 밖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마약은 평생을 함께 고생해온 동료조차 원수로 만들 만큼 강력하고 잔인했습니다. 제조상궁이 되면 그 권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고 수백 명 궁녀의 인사권을 쥐고 흔들었기에 조정의 정승들조차 제조상궁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며 보신 세상의 모진 풍파가 궁궐 안에서는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여인들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상궁이 되기까지는 보통 20년에서 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온갖 수모와 고생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선배 상궁의 비위를 맞추고 왕실의 기밀을 철저히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며 자신을 지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상궁의 지위는 곧 부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료를 밟고 올라와야 했는지는 오직 본인만이 알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낮에는 차가운 표정으로 후배 나인들을 다스려야 했던 그들의 가슴은 이미 검게 타버린 숲과 같았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서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곁에는 진심 어린 친구 한 명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향한 투쟁이 한낮의 전쟁이라면 깊은 밤에는 담장조차 막을 수 없었던 궁녀들의 금지된 욕망과 사랑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평생 남자를 만날 수 없고 오직 왕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궁녀들에게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은 그 자체로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궁궐 안에서 유일하게 마주칠 수 있는 남성인 내관들과의 은밀한 사랑은 조선 왕조 내내 끊이지 않았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내관들이었지만 그들은 궁녀들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화 상대였고 같은 감옥에 갇힌 처지의 동반자였습니다. 깊은 밤 후미진 담장 아래서 몰래 편지를 주고받고 때로는 소중한 패물을 나누며 서로의 고독을 달랬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지독한 고문 끝에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목숨을 건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들의 위태로운 사랑이 얼마나 절실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사랑이 사형이라는 공포로 억눌린 곳에서 궁녀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대식입니다. 여러분, 대식이란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궁녀들 사이의 동성 연애를 의미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남성에 대한 갈증이 만들어낸 이 슬픈 관계는 궁궐 안에서 일종의 관습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남편과 부인으로 부르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아플 때 약을 다려주며 차가운 밤 서로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왕과 관리들도 궁녀들의 대식 관계는 어느 정도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이거라도 허용하지 않으면 궁녀들이 미쳐버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안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를 조선의 법은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그 외로운 밤들을 기억하신다면 이들의 대식을 마냥 손가락질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욕망의 정점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 승은이 있었습니다. 승은이란 왕의 침소에 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신분의 수직 상승을 의미하는 동시에 처절한 미인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왕의 눈에 들기 위해 궁녀들은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팥가루로 피부를 하얗게 닦고 동백 기름으로 머리카락에 윤기를 냈으며 왕이 좋아하는 향이 몸에 배도록 옷에 향을 피웠습니다.
목소리 하나,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가장 청아하고 우아하게 보이도록 수만 번을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승은을 입기 위해 동료를 발판 삼아 올라서고 임신한 경쟁자의 음식에 낙태약을 몰래 타는 일까지 벌어졌던 그곳은 화려한 비단 옷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민낯이었습니다. 왕의 사랑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문을 살릴 동아줄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저주하며 살아야 할 독이 든 성배였던 것입니다. 왕이 지나가는 길목을 미리 파악해 꽃을 들고 서 있거나 일부러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려 왕의 주의를 끄는 행동은 기본이었습니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나이는 왕이 책을 읽는 창가 근처에서 구슬픈 노래를 불렀고 글씨를 잘 쓰는 나이는 왕의 시문 옆에 자신의 감상을 적은 쪽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단 한 번의 승은을 위한 필사적인 도박이었습니다. 승은을 입어 수건이 되고 빈이 된다면 가문은 단번에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수백 명 중 단 한 명에게 돌아갈까 말까 한 것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궁녀는 평생 왕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늙어갔습니다. 승은을 받은 동료를 보며 축하의 인사를 건네면서도 뒤돌아서서는 피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은은 달콤한 축복이자 동시에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하룻밤 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왕이 다시 찾지 않는다면 그 궁녀는 평생을 살아있는 유령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오직 그 하룻밤의 기억만을 붙잡고 텅 빈 방에서 쓸쓸히 늙어 죽어야 했습니다. 승은을 입고도 아이를 낳지 못한 승은 상궁들은 왕비와 후궁들의 눈총 속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며 깊은 밤 흐느끼는 소리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왕의 여자가 되었다는 자부심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외로움으로 변해 그녀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처럼 사랑도 욕망도 권력도 결국은 대궐 담장 안에 갇힌 채 서서히 시들어가는 꽃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하고도 슬픈 왕조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진짜 마지막 모습을 보러 가야 합니다. 500년 왕조의 몰락과 함께 이 여인들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500년을 지켜온 왕조의 문이 닫히던 날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쓸쓸한 퇴궐과 역사의 뒤안길이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이 찬탈당하면서 500년을 버텨온 궁궐은 주인을 잃었고 그곳을 평생의 집으로 삼았던 궁녀들은 소모품처럼 버려졌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궁녀들을 사람으로 대우하기는커녕 황실 재산 목록의 일부로 취급하며 강제로 퇴궐 조치했습니다. 평생을 담장 안에서만 살며 바깥 세상을 전혀 몰랐던 그녀들에게 퇴궐은 곧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으며 돈을 쓰고 물건을 사는 법조차 몰랐던 그녀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사기꾼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상궁복 대신 남루한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선 그녀들은 구걸을 하거나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힘겹게 연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궁녀들에게 퇴궐이란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터전이 통째로 사라지는 비극이었습니다. 대궐 문 밖으로 밀려난 상궁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전차 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예법은 바깥 세상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비단옷을 전당포에 맡겨 쌀 몇 대로 바꿔오는 상궁들의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찾아 헤매며 도성 구석진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언젠가 다시 왕이 부를 날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식민지의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품격은 남루한 초가집 안에서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상궁이라 부르며 왕실의 존엄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퇴궐한 궁녀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곳은 정업원이었습니다.
버려진 궁녀들과 왕실 여인들이 모여 살던 그곳의 환경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조차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늙은 상궁들은 서로의 시린 손을 맞잡고 하루 한 끼 보리밥으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정업원에서의 삶은 눈물과 한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본가로 보내지 않고 모아두었던 폐물은 이미 약값과 식비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자존심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해진 옷을 정성껏 기워 입으며 왕실의 예법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조선의 왕을 기억하겠느냐며 매일 아침 창덕궁 쪽을 향해 절을 올리던 그들의 모습은 몰락한 왕조가 남긴 마지막 기계였습니다. 일본 순사들의 감시와 멸시 속에서도 그들은 조선의 궁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세상이 뒤집혀도 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궁궐은 집이었고 왕은 부모였으며 조선은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든 육신을 이끌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전하를 외치던 그들의 절규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마지막 궁녀들에게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왕조의 유물이라는 비아냥 속에서 그들은 낙선제의 구석진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들은 왕실의 보물들을 목숨 걸고 지켰고 배급되는 쌀 몇 토를 아껴 왕실 조상들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1989년 조선의 마지막 궁녀 성호겸 상궁이 88배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조선 왕조를 지탱했던 한 시대의 완전한 종결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피부치 하나 없었지만 평생을 지켜온 궁녀의 자부심만은 마지막 숨결까지 함께했습니다. 궁녀들이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가며 수놓았던 화려한 자수 기법은 오늘날 한복의 정수가 되었고 상궁들이 전수한 정갈한 궁중 요리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문화가 되었습니다. 우아하고 단정한 궁체 글씨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렸으며 그녀들의 생생한 증언은 사라질 뻔한 조선 왕실의 풍속을 복원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역사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그 그림자가 남긴 흔적은 오늘날 우리 문화의 찬란한 뿌리가 되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사극 속의 그 화려함도 사실은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이 남긴 눈물 어린 유산인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선 왕실의 정갈한 맛과 멋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진한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